네. 이제 18에서 20쪽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에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과 통일신라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우리가 삼국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삼국이 서로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경쟁 구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삼국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자, 여기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 이제 백제가 여기 위치해 있겠죠. 고구려, 신라 이렇게 봤을 때 한강에 위치를 했던 백제가 4세기에 전성기를 누렸고요. 근초고 왕이죠. 이때 이제 백제는 가야, 외와 연결하여 외로 하여금 신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때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었던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 신라에 쳐들어온 외를 격퇴시켰던 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5세기에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보면 4세기에는 백제가 강할 때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줬어. 자, 그리고 고구려가 백제를 압박하면서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 백제는 신라와 동성왕 때 이제 혼인 동맹을 맺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신라 더하기 백제 끝글자를 따서 나제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세기 고구려가 강할 때에는 나제 동맹. 자, 그리고 6세기에 신라는 백제와 연합해 고구려로부터 이제 한강을 빼앗은 다음에 백제를 배신하고 혼자 한강을 독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가 다시 연합을 하면서 여제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에 각각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로 한강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구려는 신라를 도와주었고 5세기에는 나제 동맹이 결성이 되고 6세기에는 여제 동맹이 결성된 상태에서 신라는 상당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제 동맹군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신라가 여제 동맹군으로부터 신라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중국 당나라와 연결을 하는 거죠.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나당 연합군.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요.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알고 봤더니 당나라가 진짜 적이었어. 676년에 결국 당나라를 물리친 다음에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 4세기, 5세기, 6세기 그리고 통일기는 7세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발해는 남북국을 형성하고 발전하였어요.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남쪽의 신라, 북쪽의 고구려 개순국 발해 이렇게 해서 남북국을 형성한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일이 아니죠. 발해는 어떻게 건국되고 발전하였나요? 그래서 통일신라, 발해 역사를 살펴볼 텐데 먼저 신라의 통일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신라의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자, 자, 보세요. 신라가 백제를 배신했어. 그럼 백제는 당연히 신라를 공격하게 되겠죠. 신라의 당시 김춘추는 직접 당나라로 건너가 당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당 역시 고구려의 배후에 있는 신라를 주목하였고 신라와 당은 동맹을 맺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전에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이라는 부분을 배웠을 거야. 고구려가 중국이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하자 수나라와 전쟁을 하고 또 당나라하고 전쟁을 해. 근데 이제 수나라가 먼저 고구려를 압박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수를 선제 공격해서 수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고구려가 이겼죠. 수나라가 망해 이것 때문에. 그리고 뒤를 이어 당나라가 세워지는데 당나라도 또 고구려를 치죠. 그런데 이 당나라도 이걸 이겨내지 못해. 이런 상태에서 신라가 당한테 접근을 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자 당나라는 신라를 이용해서 백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만주 한반도 우리 땅을 다 차지하고자 했던 그 야심이 있었던 거죠.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당 역시 고구려의 배후에 있는 신라를 주목하였고 신라와 당은 동맹을 맺었다. 자, 삼국 통일 과정에서 1번은 바로 이 나당 동맹입니다. 자, 백제 공략을 우선순위로 결정한 나당 연합군은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진격하였다. 이때
백제는 이미 좀 쇠락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결국은 결전을 하고 결국 무너지고 사비성이 함락되자 결국 백제는 멸망하였다. 우리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일단 백제가 멸망했어. 660년에. 그리고 백제가 멸망한 후에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복신, 도침, 흑치상지 이런 사람들이 부흥군을 조직해 저항했고 외도 백제를 도와주기 위해 제2의 백제였던 외도 일본도 지원군을 보내요. 그러나 실패했고요.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은 이번에는 고구려를 목표로 삼게 되는데요. 고구려도 영계 소문이 죽은 다음에 고구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원래는 고구려는 남북 양쪽에서 전개되는 당군의 공격을 물리쳤지만 영계 소문이 죽고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고구려 안에도 내분. 그래서 항상 바깥에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서의 문제가 진짜 원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과 신라의 군대가 평양성을 포위하자 성 안의 사람들은 한 달 넘게 저항했어. 하지만 고구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멸망했는데 668년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도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중심 인물로는 건모잠, 안승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도 실패를 했고요.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어.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원래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일 때 대동강 이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백제가 멸망하자 백제 땅에다가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 백제 땅을 당나라가 지배를 하려고 하고 또 신라가 멸망을 하자 이 신라 땅에다가 계림도독부를 설치해가지고 신라가 아니죠. 고구려가 멸망을 하자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도부를 설치해서 여기를 또 지배하려고 하고 또 나중에는 신라까지 치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신라는 고구려 멸망 후에 당이 한반도 전체, 즉 신라까지 지배를 하려고 하자 당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름 꼭 알아두세요. 매소성, 기벌포전투. 매소성은 어디냐면 위치가 여기인데요. 지금의 용인 부근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1차 한번 물리치고요. 도망가는데 쫓아가 기벌포에서 얘네들을 격퇴시키면서 또 이 과정에서 망한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다 신라 편이 되어줘. 그래서 결국은 감동적으로 676년에 나당연합군을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이룩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순서가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여기에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676년에 나당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매소성과 기벌포 싸움은 꼭 이름을 알아둔다. 그리고 676년 7세기 통일을 완성한다.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 불완전하죠. 그러나 고구려 백제 문화가 하나로 합해지면서 민족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지만 당나라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 또 대동강 이남의 지역에 확보했다는 점, 즉 처음에 약속했던 대동강 이북을 당에게 넘겨주었죠. 그래서 여기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만 통일신라 영토가 되고요. 북쪽의 고구려 영토는 대부분 당나라에게 넘어가는 이런 영토상 심각하게 불완전한 통일입니다. 여기 나당전쟁에 대한 설명이 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이라는 말이 나와. 나당전쟁이죠.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전마 380피를 얻었는데 남겨놓은 병장기도 그 정도 되었다. 걔네들을 쫓아내고 이 매소성에서 말을 3만 필 이상 얻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죠. 겨울 11월에 사찬 시득이 수군을 이끌고 서린귀와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는데 연이어 패배하였다. 다시 나아가 처음엔 패배했지만 크고 작게 22번을 싸워 이기고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기벌포 전투의 승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나당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통일신라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라는 여러분들 신라 입장에서 본다면 요만했던 나라가 자, 통일을 한 다음에 영토가 이만큼 넓어졌어. 인구도 그만큼 늘어났겠죠. 그래서 통일을 기점으로 오히려 신라는 더 본격적인 발전을 하고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 시기를 신라 역사에서 중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신라가 쇠퇴기를 겪게 돼. 이거를 하대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중대와 하대의 특징들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신라의 역사는 신라 천년 역사에서 전성기와 망해가는 두 개의 시기를 포함한다. 그래서 전성기의 특징 그리고 망해가는 시기의 특징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 삼국을 통합하기 위해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에 각각 3개의 줄을 설치하고 자 행정구역을 여기 백제 땅을 3개로 쪼개고 또 고구려 땅을 북쪽에 있는 고구려 땅을 3개로 쪼개고 신라 땅도 3개로 쪼개서 결국 전국을 9개의 주로 조직한다. 자, 통일신라 하면 여러분 구주 오소경을 기억하세요. 구주 오소경. 자,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예요. 구주 오소경 꼭 기억합니다. 수도가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라의 수도는 여전히 금성에 있었어. 1000년 동안 도읍을 옮기질 않아.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사 행정의 요충지 지방에 5개의 작은 수도를 두게 되는데 이걸 오소경이라고 얘기를 한다. 원주의 북원경, 충주의 중원경, 청주의 서원경, 남원의 남원경, 김해의 금강경. 자 여기 원주의 북원경, 충주의 중원경, 청주의 서원경, 남원의 남원경, 김해의 금강경 이게 바로 오소경입니다. 또 군사 조직도 이제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심지어는 말가림까지도 포함을 해서 9개의 서당. 자, 공부방 같이 이름이 생겼지만 구서당은 군사 조직이에요. 구서당으로 조직해 민중 융합 정책을 실시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사 조직에 고구려, 신라, 백제, 말가림, 적국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시켰어.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신라 중대, 아까 얘기했던 전성기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전성기의 특징은 자, 통일을 무열왕, 이제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이 이제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무열왕의 직계자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상대에서는 신라에서는 여러분들 신라의 골품제도라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이 골품제도에는 특히 왕족에 성골과 진골이 있어. 자, 성골은 부계와 모계가 모두 다 왕족인 경우야. 자, 여기는 부계나 모계 가운데 보세요. 어느 한쪽만 왕족인 경우. 죄송합니다. 자, 다시 그려볼게요. 신라의 왕족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아빠, 부계와 모계가 모두 다 왕족인 경우. 이게 진짜겠지. 이거를 성골이라고 얘기를 해. 성골. 자, 그런데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 가운데에 어느 한쪽만 왕족인 경우 이건 격이 조금 더 떨어지겠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진골이라고 얘기를 해. 진골. 자, 글씨가 좀 작네요. 자, 진골. 검정 색깔로 해볼게요. 진골이라고 해. 당연히 성골에서 왕위 계승이 우선권이 있겠죠. 신라 상대는 바로 이렇게 성골에서 왕위를 계승했던 시기가 신라 상대야. 자, 그런데 이 성골의 신분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아. 자, 왜냐면 항상 그 근친혼을 통해서 성골 신분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데 자, 진덕 여왕을 끝으로 해서 여러분 그 성골이 소멸이 돼요. 그리고 진골에는 뭐 박씨도 있고요.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여러 가지 다양한 성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왕이 다툼이 좀 있겠지. 이 중에 무열왕이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이 오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켜 자기 아들 직계 자손들만 왕위를 세습할 수 있도록 해. 당연히 왕권이 강한 게 이 시기의 특징이야. 왕권이 강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신라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를 신라 중대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신라의 역사를 구분한 사람은 고려시대의 김부식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유학자 이 사람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삼국의 역사를 신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이렇게 신라의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럼 하대는 뭐냐? 무열왕의 직계자손에 의한 왕위 계승이 끝나. 해공왕을 끝으로 끝나고 진골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는 거 끝없이. 자, 그래서 155년 동안 20명이나 왕이 교체될 만큼 나라가 혼란했던 시기를 하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중대 얘기를 해볼게요. 삼국 통일 후 신라는 무열왕계 직계자손이 왕위를 계승했다. 자, 거기 문무왕은 통일을 일단 완수했다. 676년에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통일을 완성한 사람 문무왕.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이 사람이 이 제도를 다 정비한 사람이야. 자, 특히 자기의 그 진골 누구니 장인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문왕을 죽이려고 했어. 그 귀중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오히려 왕권을 더 강화하고 국학이라는 교육기관도 세우고요. 신라를 완전 최고 전성기로 만든 사람이죠. 자, 중앙 정치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고 관리의 비리를 관찰하는 사정부의 기능도 강화되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훨씬 더 자세히 배웠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정근대사를 한 학기에 다 끝내야 되는 만큼 많이는 안 하고, 자, 신문왕,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정도. 이게 이제 중대의 왕이다.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이 중대의 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나 8세기 후반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 하대의 특징이죠.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돼. 맨날 쌈박질만 하고 왕이 계속 바뀌잖아. 9세기 말에는 흉년과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자, 농민 반란이 일어나 원종 애노의 난 기억하세요. 왜냐면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대표적인 농민난이 있어. 농민난. 이게 농민난이 이름만 보고도 이게 어느 시기의 농민난인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라 하대의 농민난의 이름이 원종 애노의 난이다. 원종 애노. 그리고 여러분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 무신직권기의 난이 있어. 무신직권기. 그래서 여러분들 무신직권기의 난 하면 망이 망소이, 만적의 난, 미음이네. 만적의 난, 무신직권기, 망이 망소이, 만적의 난 이게 있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 세도 정치 하에서 임술밀란, 그리고 여러분도 홍경래의 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경래의 난. 그래서 이 농민난의 이름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좋은데 망이 원종 애노는 신라 하대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신라 말 중앙정부의 혼란을 틈타 지방에서 이제 결국은 지방 통치를 제대로 못하게 되자 반독립적 지방 세력인 호족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신라는 원래 이 골품이라고 하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죠. 그런데 호족은 실력을 기반으로 지방에서 힘을 키운 사람들이야. 대표적인 인물로 견훤이 있었고요. 옛 백제 땅에 전주, 완산주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세우고요. 900년. 그리고 신라 왕족 출신의 궁예가 901년에 북쪽 땅에다 후고구려를 세워. 그래서 신라가 셋으로 쪼개지는 거야. 후백제 900년, 901년. 자, 그리고 결국 이 후삼국 시대를 이 궁예의 뒤를 이은 왕건이 918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는 중대 하대의 특징을 구분해서 알아둔다. 이 시기는 전성기고 이 시기는 망해가는 시기다. 그래프의 모습으로 기억을 해둔다. 전성기와 망해가는 시기가 통일신라에 모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발해인데 발해도 여러분들 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데 발해의 키워드들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대조형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주자감도 많이 나와. 발해의 대학은 최고 교육기관은 주자감이야. 주자감. 그리고 해동성국이라는 말. 해동성국. 자, 대씨가 왕족이죠. 발해는 대조형이 세워서 대씨가 왕족이야. 주자감, 해동성국, 삼성육부. 자,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으로 5경 15부 62주.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5경 15부 62주. 5경 15부 62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멸망 후 일부 고구려 사람들은 요서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며 당나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신라가 다 넘겨줬죠. 당에게. 7세기 말 요서 지역에서 당의 수탈에 시달리던 거란인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동쪽으로 탈출하여 지린선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건국하였다. 698년. 자, 발해가 건국됨으로써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를 묶어 우리 이제 무슨 시대가 열리게 되냐면요.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걸 얘기했던 사람은 조선시대, 조선 후기 18세기의 실학자였던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고 하는 책 속에서 발해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라와 북쪽의 발해를 묶어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발해에 있는 대조영의 뒤를 이어 무왕과 문왕과 선왕이 있는데요. 무왕은 이름만 딱 들어도 영토 확장을 했겠죠. 사이가 나빠.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당나라를 쳐 장문유 장군을 시켜 산둥반도를 공격한 거. 이거 무왕이야. 싸움하는 왕이죠. 그리고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낸 것이 무왕이다. 자, 한편 그 뒤를 이은 문왕은 이미 무왕 때 영토를 충분히 넓혔기 때문에 이제 우호 관계로 바꾸게 되죠. 당나라하고도 우호 관계, 신라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중앙의 통치 조직으로 삼성육부 제도라는 걸 정비하고 주자감이라는 대학을 설치하게 됩니다. 신라와의 교통로를 개설하고 이걸 신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거쳐 9세기가 되면 발해가 선왕 때 고구려의 옛 영토 대부분을 되찾고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발해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발해가 이렇게 있다가 팍 꺾여. 자, 발해는 자 보세요. 8세기 전반 무왕 때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고요. 8세기 전반 무왕, 여왕, 영토 확장. 자, 주변 국가랑 사이 나빠. 자, 그 다음에 8세기 후반 문왕, 제도 정비야. 여기는 제도 정비야. 삼성육부 제도, 뭐 이런 거 자, 하고요. 그 다음에 9세기 선왕 때에는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때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된다. 해동성국. 그래서 여러분들 발해 발전 과정은 영토 확장, 그 다음에 제도 정비, 그리고 최고 전성기. 그러다가 10세기에 그냥 꾀꼬닥 갑자기 멸망을 해.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때 이제 발해에 그 백두산 화산 폭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10세기 초 발해는 지배층의 분열로 국력이 약화되었는데 거란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발해 멸망 후 부흥운동이 되었지만 실패했고 그 후 발해 왕자 대강현은 발해 유민을 이끌고 고려의 망명을 하게 된다. 자, 동모산, 이거 발해가 원래 처음 세워졌던 곳이고요. 대조영, 대씨. 그래서 여러분, 발해는 키워드들을 기억하세요. 삼성육부제도, 주자감, 자, 해동성국, 대조영, 뭐 이런 거. 무왕, 문왕, 선왕이다. 자, 장문유가 산둥반도를 공격한 건 싸웠던 무왕 때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여러분들 거기 20쪽을 보니까 발해에 관한 사료들이 나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라고기에 이르기를 고구려 옛 장수 대조영은 성이 대씨인데 남은 군사를 모아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 발해 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조영은 가속을 이끌고 영주로 옮겨와 살았다. 대조영은 마침내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동으로 가서 계루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온거하여 성을 쌓고 살았다. 발해 건국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삼성육부를 보게 되면 원래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발해는 여러분 중국에서는 발해를 중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발해는 중국사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발해는 그 독자적인 성격을 띠고요. 그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요. 여기 봐. 삼성이 각각 독자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육부 이렇게 있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삼성이 있어.
근데 이 육부를 이렇게 좀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육부의 명칭이 2호 예병형 공인데 중국의 경우 우리는 충인의지 예신이라고 하는 유교식 명칭을 사용해서 뭔가 독자성을 보여줘요. 독자성. 당나라를 베끼지 않는다. 자, 발해에 대한 실학자의 평가. 자, 이거 좀 중요하겠죠?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거주하여 고구려라고 하였고 부여씨가 서남쪽에 거주하여 백제라고 하였고 박석김 씨가 동남쪽에 거주하여 신라라고 하였다. 이것이 삼국으로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야 하는데 고려가 이를 편찬하였으니 옳은 일이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고 하였는데 이걸 남북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히 남북사가 있어야 함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고려가 삼국의 역사는 편찬을 하면서 발해 얘기를 삼국사기에서 싹 빼버렸어요. 이거 김부식을 비난하는 거죠. 이게 유득공이 쓴 얘기고 그래서 남북국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자 한번 써볼까요? 대조영이죠. 자, 출신국가 고구려죠. 그리고 세운 나라 이름은 발해죠. 자,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자, 이를 읽고, 자, 한번 볼까요? 이를 읽고, 쓰고요. 중앙통치조직, 당나라 중앙통치체제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공통점은 뭐 삼성육부라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삼성의 어떤 이원적 운영이라던가, 발해는 삼성을 이원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육부의 명칭이 유교식 명칭을 사용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자, 남북국 통일신라 발해를 묶어 남북국의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과서 10회도 꼭 해주세요.